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최신 기출문제 29회 기출문제 문제풀이 특강 1교시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하면 손톱을 길게 유지한다. 2번.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번. 감염 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검진을 받는다. 5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수두나 아니면 풍진 이런 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질환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1번 볼게요. 가능하면 손톱을 길게 유지한다. 말도 안 되죠. 일하는데 걸리적거리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제 감염 예방이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데가 어디죠? 손이죠. 근데 손에 있는 세균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손톱 아래에 있습니다. 손톱 밑은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고요. 손을 씻어도 손톱 밑에 세균은 잘 안 씻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좀 짧게 유지하셔야겠죠. 2번, 분비물 접촉 후에 휴지로 손을 닦으면 너무 찝찝하고 더럽죠? 다 안 닦입니다. 물비누로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미온수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3번,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틀렸죠. 우리 스테로이드 약물은요, 부작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은요, 의사가 함부로 길게 사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걸 계속 사용하면요,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세균 감염이 오히려 잘 유발될 수도 있고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번에 감염 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검진을 받는다? 틀렸죠.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제공한다. 3번 기름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5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지금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고 있어요. 설사라는 건 물똥을 계속 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몸 안에 뭐가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요. 설사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분 섭취를 늘려줄 것, 장을 자극할 만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장을 자극하는 것은 음식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1번 볼게요. 하제를 복용하게 한다. 쌤들, 지사제와 하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설사가 나면 멈추게 하는 게 지사제죠. 약을 먹어야겠다 하면 지사제를 드시는 게 맞고요. 이건 또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사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럼 하제는 뭐냐? 하제는 똥을 못 쌀 때 먹는 거잖아요. 지금 설사를 쭉쭉 하고 있는데 하제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요양보호사가 하제를 복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사제든 하제든 약물은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상자에게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2번째, 카페인 음료. 3번째, 기름진 음식. 5번째 나와 있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이건 모두 다 뭐냐면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는요. 또 우리 몸에서 수분도 쭉쭉쭉쭉 빠지게 하죠. 더 안 좋겠죠.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으로서 먹게 하면 안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5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폐활량의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섬모 운동 감소, 4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5번 기관지 분비물 감소. 정답은요, 3번 섬모 운동 감소입니다. 자, 노화로 인한 기관계,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호흡기계 말고 소화기계, 피부기계, 감각기계 뭘 물어봐도요. 노화니깐요. 오래 썼으니까 다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겠죠. 기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요. 그런 걸 골라보시면 돼요. 자, 1번에 폐활량의 증가 그랬어요. 폐활량 증가되면 좋은 거죠. 일부러 운동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화가 되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됩니다. 자, 폐활량이 감소되는 이유는요. 4번부터 볼게요. 폐포의 탄력성이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폐포는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포도알갱이 모양의 조그만 세포잖아요. 얘네들이 늘었다 줄었다 탄력성이 증가하면 폐활량도 증가되겠죠. 하고 들이마셨을 때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공기의 량이 폐활량인데 이걸 들이마셨을 때 폐포가 늘어나 줘야 많이 마실 수 있죠. 근데 탄력성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많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즉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하니 폐활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기침 반사 증가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기침 반사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만 참 들어오면 좋은데 공기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먹을 때 이게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은 바깥으로 내뿜어 줘야 되는데 내뿜는 방법이 2번하고 3번 방법이에요. 기침 반사를 통해서 기침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반사 기능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물질을 잘 못 내보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섬모 운동이 감소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섬모 운동이 뭐냐면 우리 기도에는요, 털들이 나 있고요. 그 털 위에는 끈끈한 점액질 물질들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끈적한 액체에 빠져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털들이, 섬모가 운동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입이나 코 방향으로요. 위쪽으로 밀어서요.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침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운동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이물질들을 몸 밖으로 잘 못 내보내는 거죠. 이때 점액질 물질에 섞어서 내보내니까 이 형태는 가래나 콧물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잘 못 뱉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기관지 안쪽에 분비물들이 쌓여요. 그러면 이 분비물들을 아까 섬모운동이나 기침반사 이런 걸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깥으로 보내줘야죠. 그런데 이런 분비물을 바깥으로 못 뿜어내니까 쌓여요.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관지 내 이런 분비물들이 증가하면요. 여기에 세균들이 번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 잘 걸립니다. 이 5번 때문에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고혈압은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든 없든 꾸준히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금식 상태에서도 복용하셔야 되고요. 임의로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복용합니다. 1번,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 틀렸습니다. 어떨 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만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 맞는 말이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술을 마신 후에는 약 용량을 늘린다. 임의로 약 용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은 안 마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요, 술은 고혈압 약의 효과를 낮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셨을 때는 술이 어느 정도 해독이 되고 난 다음에,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4번,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틀렸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번, 몸이 약해지므로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한 가지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요, 분명히 몸에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보다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입니다. 문제 17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퇴행성 관절염 관계된 문제네요. 그쵸? 관절염은요, 뼈와 뼈 사이가 관절인데 그 사이에 염증이 발생한 겁니다. 퇴행성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뭐니? 이것이 거의 매번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자, 퇴행성 관절염 운동은요, 퇴행성 관절염인데 걷다가 체해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인데 걷다가 체해수다. 걷은 걷기고요. 체는 체조고요. 수는 수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정답으로 나온 건 수영이었고요. 이번 문제 역시 수영이 정답이었습니다. 걷는 거는 계단 같은 데 막 걷고 이러시면 큰일 나겠죠. 어디를 걸어야 되냐면 평평한 흙길을 걸으셔야 되고요. 체조는 맨손 체조 같은 거겠죠. 그쵸? 가볍게. 수영은 우리 체중이 실리지 않잖아요. 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1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틀렸습니다. 관절이 경직되죠, 이러면.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약화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상자들은 거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침상에서 가만히 있어갖고 관절이 경직되고 근육이 약화되면 이제 못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2번.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운동을 하는데 이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관절염이 악화되겠죠. 염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3번. 통증을 느낄 때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한다. 틀렸습니다. 통증을 느낀다. 그럼 회복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회복할 때는요,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천천히 하셔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고 회복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호흡은 복식 호흡이 좋고요. 4번에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영과 같은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관절은 뼈 있는 데잖아요. 그쵸? 뼈 주변은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시면 관절염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5번,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틀렸죠? 자, 반복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8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예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정답은요.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실금 문제인데요. 요실금에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요.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요. 세 번째,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복압성 요실금은요, 배에 압력이 가해져서 오줌이 새는 거죠. 절박성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건데 마렵다 하는 순간 싸게 되는 게 절박성이고, 역류성 요실금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소변 배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배출이 안 되다가 쌓여서 흘러나오는 게 역류성 요실금이죠. 간단하게 3개 다 설명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요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문제예요.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방광이 하는 일은 오줌을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차면 내보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그 방광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복압성 요실금인데 복압을 가해주면 싸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3번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 요실금의 원인이 골반 근육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요실금 증상이 완화되겠죠. 정답입니다. 4번에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요실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그러면 변비를 완화시키면 요실금 증상도 완화되겠죠. 변비에는 뭐가 좋죠? 식이섬유가 적은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예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그랬는데요. 유치도뇨관은 오줌 나오는 길에 꽂아줘가지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관을 삽입하는 거죠. 이건 언제 써야 될까요? 소변 배출을 잘 못할 때.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고여 있는데 나오지가 못한다.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을 삽입해서 인위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압성 요실금은요. 배가 눌리키기만 해도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소변 배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은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29회 기출문제 1교시 4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열공!